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는 이제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국문과가 원래 별명이 굽는과잖아요. 그땐 그랬죠. 요즘은 뭐 인문이 주목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인문학 강사들이 굉장히 떼돈 벌고 있지만 그때는 뭐 국문과는 굽는과였어요. 별명이. 또는 누룩국자 써가지고 술만 먹는 과. 그래서 연애하긴 좋은 과. 그렇지만 절대 같이 결혼하면 안 되는 과. 예, 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냥 제일교육에 A로 입사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들으면 환장할 노릇인데 그냥 길 가다가 입사했거든요. 저 뭐냐? 그래가지고 원서 내보자 해서 됐어요. 그래서 제일교육에서 A라는 게 이제 어카운트 이규제큐티브라 그래가지고 광고 쪽에서 클라이언트의 광고 기획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거죠. A로 입사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뭐 빠삐용편하고 이 우러라 암탉을하고 숙명여대 이 시리즈가 나름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건데요. 빠삐용편은 부강약품이란 제약회사 아시죠? 부강약품. 뭐 파로돈 탁스부터 해가지고 아락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 그 박혜학 로치큐라는 게 나왔는데 그걸 빠삐용 영화를 패러디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을 다 휩쓴 아주 뭐 패러디의 그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건데 저거야 뭐 제가 한 건 아니겠죠. A가 뭐 그런 거 했겠어요. 사실은 우리 PD가 했죠. 근데 상은 제가 다 받았죠. 그래서 뭐 저 덕으로 이제 제일교육에서 뭐 최우수 A도 2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KTNG에서 이제 담배 시장이 개방이 되고 또 역사는 100년이 되는데 마케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매청에서. 근데 이제 말버로, 더니엘 뭐 이런 게 막 들어오니까 IMF 때는 그나마 괜찮더니 그거 지나고 나니까 다시 외산 소비가 급속도로 늘면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이제 저한테 좀 들어오라고 제의가 들어와서 거기 마케팅 기획부장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뭐 담배는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일을 한번 벌려보자고 해서 그때 이제 서태지가 6집 앨범 두고 컴백할 때 서태지랑 해서 서태지와 상상 체험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혹시 이벤트 업계에 계시는 분 있나요? 2004년 이벤트의 전설이 된 서태지와 상상 체험단을 모르시다니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건 아니겠죠. 네. 모르세요? 그때 대학생 정도 아니었어요? 2004년에? 중국인이에요? 중국과 이거 원래 타겟이 중국이었는데. 네. 그러면 얘기를 좀 진하게 해줘야 되겠네. 원래 이 서태지하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게 평양으로 공연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나라를 쇼크를 좀 줘보자. 서태지가 락을 들고서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 기획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추진을 하다가 그 사고가 좀 나가지고 평양에는 못 가고 그럼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러면 발해로 가자. 발해 유물이 남아있는 곳으로 해서 발해 프로젝트를 벌여보자. 2004년이 어떤 때냐면 제가 기획할 때가 2003년 말인데 2003년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나라 분위기가 삽시간에 폭삭 주저앉을 때예요. 테헤란밸리 거품 무너졌죠. 청년 실업 막 엄청나게 생겨났죠. 그래서 푹 다운이 됐던 그때 유행하던 코드가 블랙 코드였거든요. 그 의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번 KTNG가 국민기업이라는데 한번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한번 청년들한테 희망을 넣어줘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저 서태지와 상상 체험단이고 그러면 평양을 못 갈 바에는 한번 대륙의 땅 한번 발해로 가보자. 그럼 발해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만주, 블라디보스톡. 여기가 이제 옛날 발해 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주 쪽으로 갈라 했더니 만주는 일단 이 공연할 데가 없어요, 락을. 그쪽에. 그 다음에 락을 이해를 못해. 먼저 가서 알아봤더니. 그래가지고 또 그때 마침 벌어졌던 게 그 동북공정이에요. 2004년 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북한 사람 3명이 고구려 유적을 들어가다가 탐사하다가 총살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절대 그 발해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안으로 찾은 게 블라디보스톡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는 우리는 뭐 저 하바로브스크나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이 쪽방한 여자들이 부산 클럽이나 서울의 클럽에서 춤추는 것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극동함대 세대가 있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 발해의 땅이고 발해 유적이 150점이 남아있는 땅이에요. 한국에는 아무리 대조영 뭐 발해가 나왔어도 한국에는 발해 유적이 15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누가 더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800명을 데리고 국제유람선 2대인데 그 중에 2대 중에 한 대가 중국 배예요. 자옥난이라고. 네. 한국에는 국제유람선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금강산까지 가는 건데 이건 250명밖에 못 태우는 거야. 우린 각 배에 400명을 태워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에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2대를 빌리기로 했는데 우리 역시 한국의 이벤트 업자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한 대는 할 수 없이 이제 한국 배를 갖고서 2대를 갖고 갔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3박 4일 공연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의 최근 20년 내에 가장 최대 규모의 원정 이벤트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저게 사실은 제 인생을 바꿔놔가지고 우리 회사에도 그 상상이라는 거를 한번 피워보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상마당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곱상한 직장인 부장에 불과했었고 광고, 마케팅 이 정도 하던 사람인데 한번 저 굉장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일단 저걸 했더니 강의를 해달라는 데들이 좀 왔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컬처 파워라는 책도 쓰게 됐지만, 아마 2004년 이후로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제가 이제 곧 50이 되는데, 그 겪었던 6년, 7년의 세월이 저를 제 인생의 방향을 어마어마하게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뻑하면 홍대 가서 놀고, 뭐 이런 여기 있잖아요. 홍대한 문화예술상 자문위원. 제 홍대한 문화예술상도 제가 만든 상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술상입니다. 술 먹다 만든 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3년을 회사 돈을 신나게 썼어요. 그 서태지 프로젝트에 37억. 뭐 그때는 대회비였지만 저 온라인 상상마당도 뭐 1년에 한 50억씩 쓰는. 그때 이제 사장님이 너는 왜 맨날 회사 돈만 쓰냐. 저게 회사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 좀 벌지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브랜드 실로 옮겨서 이제 브랜드 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배회사 브랜드 부장은 담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재미나게 해보자 그래갖고 시즌이라는 담배에다가 김지훈 영화 감독을 콜라보를 해가지고 시즌 시네마라는 버전을 만들어서 부산영화제 할 때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순 같은 경우는 KTNG 10년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판매 기록을 세운 건데, 담배 안 피우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8일 만에 1000만 갑이 팔릴 정도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앞으로 100년 후에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세 골든잎은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 테고, 그렇게 브랜드를 한 3년을 하면서 주로 콜라보 쪽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현장 근무 좀 하라 그래서 한강 이북, 강북 지역의 영업부장으로 가서 한 2년 반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와서 마케팅 본부에 이제 미래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은 이제 CSI 전략위원인데 요거는 이제 캠페인 스트래티지 인스티튜트라 그래가지고 발음이 어렵네요. 뭐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명박 대선 때 붙었던 그 정치 캠페인 팀이거든요.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번 마케팅이 과연 기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 마케팅이라는 건 어디에도 쓸 수 있는 하나의 툴 같은 건데 내가 왜 정치 쪽에 못하냐. 그래서 한번 누가 콜을 했길래 그때 한 6개월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재호 쪽을 통해서 그때 뭐 요즘 이제 짜그라드는 뭐 이명박, 최시중, 나경원 다 있었어요 그때. 거기 가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통과시킨 카피가 대한민국 성공시대 이명박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에 쫙 깔렸었는데 제가 쓴 건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근데 제가 청와대 홍보실로 갔어야 되는데 그 카피를 도둑을 맞아가지고 딴 사람이 한 걸로
돼 있어서 그분이 청와대 홍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저 옆에 여성분이 다리 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가진 능력과 이거를 한번 스트레칭 해보고 싶은 의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홍대 앞에 문화예술상 저거 하는 것도 한번 현장에서 문화가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저 홍대 인디들 정말 깐깐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들 세계만을 고집하는데 3년을 만나면서 맨날 술 먹고 얘기 듣고 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도 열리고 그 사람들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을, 아마 제 인생의 그 3년 동안 제가 강북본부에서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시미트리는 여러분들도 뭐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대기업 마케터들 중에 이제 중역들 모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친목단체지만 나중에 조금 더 되면은 한번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들을 해보자 하는 거고, 스카이 72는 이제 골프와 마케팅을 연결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겁니다. 이 스카이 72는 우리 저 영종도 공항 내려오면 인천공항에 바로 보이는 그거거든요. 지금은 골프장이 예를 들어서 사치스러운 스포츠일지 몰라도 저는 우리 상암경기장 10개를 만들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저거 누가 쓰냐, 월드컵 끝나면 꽝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지방의 어떤 그 문화 스포츠를 살리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잖아요. 지금 골프장이 전국에 한 300개가 되는데 골프장 하나 18홀이면 축구장 한 4, 5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들이 과연 골프장이 나중에 망했을 때 어떻게 쓰일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거기 가서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위원은 제 컬처 파워를 보고 아이디어가 재밌다 그래서 작년 2011년 한 해 이제 평가위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아까 말씀드린 페라 마케팅, 컬처 파워, 마케팅을 경영하라, 이 세 가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체에 있으면서 책 쓰고 강의 나가고 사례 만들고 이러는 게 나름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여기 기업에 다니시는 분 계시죠? 네? 큰 기업에 다니세요? 어디 다니세요? 불무원에 있어요. 이율 사장님한테 제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그분이 우리 옛날에 클라이언트였잖아요. 제가 거기 장인종 상무님하고 김현종 상무하고, 네. 장인종 상무님이 이 멤버예요. 네. 저는 풀무원에도 한번 특강 갔었는데, 네. 어디 다니세요? 두산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제 큰 기업에서는 이 기업체 간부들이 외부 활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십기 눈으로 막 바라보고 그 시간에 일이나 하지. 저게 뭐냐.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 사장님은 나가서 많이 강의하라 그러고 우리 수석자님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라 그러고, 근데 그게 요번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전에 우리 CEO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재밌겠다 해서 구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왔었죠. 그래서 사탕을 준비한 거예요. 구정 전에 드릴 건 없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 마케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했던 사례들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하는 게 이따가 설명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잘 보시면 퀴즈 하나 나갈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중국에서 왔으면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제가 이상범 패션 디자이너하고 해서 2007년에 모스크바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세 골든리프라는 제품을 론칭한 그 패션쇼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한국 여성이 딱 한 명 있어요. 모델 중에. 손 들고 그 여자 이름을 맞추면 제 책을 한 권 드리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고개를 흔드시면 안 되는데, 아직 현존하는 가장 인텔리전트한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여잔데 국악을 했으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특수관계자는 아닌데 옵니다. 네.
여기 뭐야? 이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우리 이상봉 씨는 이 디자인에다가 김소월의 시 링가벗이라는 시를 디자인해서 갔고요. 한글 텔레그래피 많이 하잖아요. 캘리그라피. 근데 러시아의 그 대표 모델은 우리 김소월 씨가 된 옷을 입고, 우리 이 여자는 푸시킨의 시가 디자인된 옷을 입고, 그래서 아주 뜻깊은, 한쪽에서는 이영희 한복 패션쇼가 있었는데 항상 한노 문화교류 하면 항상 한복이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이상봉 씨가 이제 서구 패션쇼를 갖고 했는데 반응은 이상봉 씨 쪽이 훨씬 더 폭발적이었거든요. 700여 명 정도가 정말 입추의 여지 없이 와가지고 나중에 기립박수까지 다 했는데 돌아와서 제가 보니까 KBS TV에서는 이영희 한복 패션쇼를 훨씬 더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끝에 잠깐 이상봉 이것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담배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쳐가지고 그게 한국에 역 광고를 하려던 저의 시도는 여지없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냥 사목 날린 건데 어쨌든 그 계기로 이상봉 씨하고도 친해지고, 이상봉 씨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모델들은 많이 수출하지만 패션 문화는 많이 약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그 첫 공연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한국의 이미자에 해당하는 국민 가수라는 분이 특별히 이상봉 씨를 초대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운영하는 극장에 오케스트라 45명을 불러놓고 이상봉 하나만을 위해서 공연을 해주는, 멋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외교죠. 요거는 제가 왕가희 감독하고 해서 그 시즌 시네마에 적용하려고 했던 건데, 왕가희 씨가 찍은 사진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이게 제품화는 안 됐고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왕가희 감독이 항상 그 이미지 중첩을 많이 시키잖아요. 원래 디자인과 출신이라. 그 영화 못지않게 사진도 항상 이미지가 두세 개씩 중첩이 되는데 여기도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더원이라는 브랜드에 제가 그 우리 사회 불쌍한 40대를 위해서 담배 패키지 그림이라도 보면서 좀 하루의 피로를 잊으라고 요 이철수 판화 작가랑 해가지고 이걸 디자인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은 지워가는 길이라는 것만 딱 보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있어도 왠지 하루의 피로가 풀릴 것 같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의 힘이고 기획의 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현세 만화가하고 저하고 뭐 이래저래 인연이 있어서 한번 저는 그 독도라는 문제를 꼭 건드리고 싶었어요. 담배에서. 그래서 이제 더원이라는 담배에 독도라는 게 더원 아일랜드 아니겠어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절대 반지. 네? 더원 링이라고요. 더 앱솔루트 링이 아니고 더원 링이에요. 절대 반지. 그래서 뭐 절대 유일해 이런 뜻이 있어서 좀 한국에서 유일하다고 할 만한 사람을 좀 골라서 그 사람한테 이 더원을 해석하게 해주자. 근데 첫 번째를 저는 독도 문제를 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시도했던 게 그 전년도 12월경부터 착수를 했는데 왠지 그 다음에 독도 문제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세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독도를 좀 해석을 좀 새롭게 해달라. 근데 마침 이현세 작가가 그 독도 명예경비대장이더라고요. 근데 이현세 씨 하면 딱 두 가지 말로 압축이 되잖아요. 민족주의와 과도한 이상주의. 그분한테 이걸 맡기면서 주문을 제가 애국의 독도가 아니라 생명의 독도로 다시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담배 디자인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에서 그 치명적인 그 화려함 뭐 이래가지고 한번 때리는 바람에 저희가 그 겁이 나서 못하고 결국은 돈을 또 여기서 5억 날렸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돈을 진짜 많이 날린 사람이에요. 요게
요 텍스트들은 제 두 번째 책인 그 컬처 파워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나름대로 한국에서 아직 그 판이 안 짜져 있던 그 컬처 파워를 제 나름대로 좀 체계화하는 매트릭스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이 그래도 독서 MBA니까 독서 MBA는 자기가 쓴 책을 주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케팅으로 경영하라는 제 책인데, 사실은 뭐 80회 정도 나간 거라 그거를 이제 6개 코드로 쪼개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요즘 뭐 동반성장도 얘기 많이 하고 공존도 얘기하고 착한 기업, 뭐 착한 소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저도 기업에 있어 보지만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기업은 그래갖고 살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우리 프레임으로는 풀무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제일교회에 있어 봐서 알지만 그 원 회장님의 어떤 그 생명 철학이라든지 이걸 갖고서 훌륭하게 했고 자연을 담는 큰 그릇, 자연을 담는 그릇이죠. 뭐 이런 거 그 카피 누가 썼는지 아세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 옆에 있었어요. 처음에 CIA 할 때 90년대가 CIA 시대잖아요. 이제 뭐 우리 쭉 경영의 역사 보면은 80년대까지는 대부분 관리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플랜도 C 계획 세우고 하고 체크하고 조지고 그거만 하면 되거든요. 실적.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개인 역량은 열심히 해. 요거였어요. 그 다음에 잘 챙겨.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간에 들어가면서 기업 문화 시대가 열려요. 한국에. 이게 그때 많이 아시겠지만 CIA가 경쟁적으로 막 선포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기업에 요구되는 게 이제 비전, 맨날 달고 다니는 게 비전이 뭐냐, 미션이 뭐냐, 이거였거든요. 그게 90년대 중반이고 90년대 후반 IMF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브랜드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브랜드 시대가 열리면서 핵심 역량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죠. 너네 회사의 핵심 역량이 뭐야? 너의 핵심 역량이 뭐야? 핵심 역량이 아닌 건 다 버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네트워킹해, 아웃소싱해. 이런 시대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고 지금은 말도 어려운 이제 경영생물학 시대라는 게 이제 막 열리거든요. SNS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기업 공동체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용어가 동반성장, 공존, 공생, 공존자본주의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로는 애플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그거 못합니다. 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이 천박한 이 주주 중심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뭐 필요 없어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배당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 6 코드의 부제를 원래 책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착한 경쟁력이란 말을. 아까 어떤 분 책 보니까 착한 뭐라고 착한 경영인가? 네, 지금 이런 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착한 경영, 따뜻한 돈. 정말 박원순 시장이 꿈꾸는 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왕따의 이방인 막 이런 거니까요.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 컴퓨터를 전 세계 내 책상에 한 대씩 두겠다고 할 때 빌 게이츠조차도 전 세계에 필요한 컴퓨터는 한 200~300대 정도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크게 제 책은 욕망이라는 부분, 욕망의 코드, 심력이라는 코드. 심력은 제가 만든 말인데 뭔지 삘이 오시나요? 우린 뭐 맨날 권력, 뭐 금력 이런 거 배웠지 뭐 심력 이런 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 영어로 하면 하트 파워 정도 되겠습니다. 가슴의 힘. 그걸 이제 뭐 우아하게는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고 미래를 봐라. 이게 제가 미래팀에 있지만 저희 팀 슬로건이 과거와 싸우지 마라. 미래를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 줄 것이다. 이게 저희 팀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저조차 왜 그러냐면 과거에 성공 사례가 많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 모아놓고 야 짜식아 난 옛날에 안 그랬어. 너 이런 대박 터트렸어.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과거와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과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앞으로 30년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통찰의 힘은 곳곳에 있다. 뭐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사실은 요즘 마케팅계에서 뭐 소셜 부분 빼놓으면 대부분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썼던 책이 2008년부터 썼던 칼럼에 기초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소셜 얘기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인데 이게 저는 절대 시대에 뒤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셜이라는 건 하나의 툴이고 그 툴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규정을 해나가겠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욕망이나 심리학, 미래에 대한 얘기, 통찰, 스토리,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소셜이라는 것을 채워나가다 하나의 피 같은 거고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욕망이란 코드 부분인데 제가 아무래도 문화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좀 우아하게 르네 지라르의 그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욕망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욕망은 대부분 주체가 대상을 바로 욕망하는 게 아니라 중개자를 통해서 한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TV 광고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그 TV를 보고 물건을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쓰는 모델을 보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모델이 이제 중개자가 되는 건데 이미 150년 전에 이 르네 지라르는 소설 구조를 분석을 하면서 이 중개자의 역할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소설들을 분석을 했거든요. 혹시 제가 굳이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마케팅에서 욕구란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욕구와 욕망을 구별할 수 있겠나요? 뭐 제가 한 거니까 뭐 사실 제가 정한 거거든요. 어디 뭐 마케팅 책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자로 이렇게 보고 사회적 트렌드를 보니까 욕구란 말 대신에 욕망이란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욕구는 우리가 보통 뭐 니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니즈 갖고도 잘 안 되니까 원치를 찾아라. 그래서 이제 원치는 학습화되지 않은 욕구. 뭐 니즈는 학습화된 욕구.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문화권에 따라서 빵을 먹기도 하고 국수를 먹기도 하고 이게 이제 원치에서 니즈로 옮겨가는 건데 그리고 욕망은 뭐냐? 욕망은 디자이어잖아요. 빵 중에서도 파리바게트를 먹어야 돼. 왜? 멋있으니까. 나란 존재를 타자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저희 그 학생 때나 제가 사회생활 초년 할 때도 누가 길거리 사람들 지나가는데 유리창 앞에서 바깥 빤히 보면서 커피 먹고 라면 먹고 이랬겠어요? 요즘은 기본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저는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기 스스로 마네킹 되는 걸 거부하지 않는 시대다. 그렇지만 지금 그 즐기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바깥을 갖고 놀고 있어요, 안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팬츠 색깔도 월화수목금토일 해야 되고 좀 보여줘야 되고. 뭔가 항상 타자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요게 저는 이제 욕망이다. 지금 페이스북 인기가 약간 시들해졌잖아요, 벌써? 페이스북에 오가는 메시지도 한번 보시면 자기 대회별은 절대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끊임없이 뭔가를 날려요. 기업적 의도나 마케팅 의도 빼고라도 뭔가를 날려요. 자기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망들을 지금 SNS라는 거가 충족을 시켜주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시들해버리는. 그래서 페이스북은 다시 2단계로 도약을 하지 않으면 곧 여기도 제3자의 트위터를 페이스북에 막 날리려고 하듯이 또 날아갈 수 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걸 찾으시면 한국에도 이제 한국의 저커버그가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욕망이 있으면 기업은 누구나 다 욕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개인들도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욕망은 타자지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타자한테 어떻게 알려줄 거냐? 우리 옛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이 누구죠? 헤르메스. 그러면 현대판 마케팅에서 헤르메스가 누구냐? 저는 그 얘기를 전달체라는 용어로 제가 만들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비이클 정도 됩니다. 매체.
그냥 내가 만든 제품을 이거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라고 알리는 거는 욕망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거죠. 그거는 정말 로 머티리얼이죠.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요 구조를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인데 제가 일부러 줄여놨어요. 그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제품을 그대로 알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전달체를 통해서 그 기업만의 고유한 전달체로 알려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다. 철학,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쑥 지나갔지만 화장품에서 더 바디샵은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죠. 더 커뮤니티 트레이드라는 그녀만의 철학을 파는 거예요. 동물학대 반대라든지 이런 거를 화장품에 얹어서 파는 거죠. 그렇게 늦게 이 화장품업에 들어온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명성 이런 거 있겠죠. 루이비통이 과연 비싸서 그 뭐 마이클 제이콥스가 뭐 디자인해서 그렇게 팔리는 걸까요? 아니죠. 250년 전부터 프랑스 왕궁에 납품하던 그 장인의 그 명성이 250년 동안 내려져 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 가치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명성이 하나의 전달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과연 그런 명성을 전달체로 할 만한 기업이 있나요? 없어요. 저기서 바로 뿌리 없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이제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충분한 전달체가 되는 거죠. 요즘은 특히나 이제 2만 달러 시대를 넘어가고 여성들이 소비 주체며 생산 주체로 막 오니까 남자들은 문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남자여서가 아니라 한국의 이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걸 보러 가면 항상 8대2의 법칙이에요. 남자 2, 여자 8. 그것도 그중에 10%는 여자한테 끌려온 남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6대4 정도랍니다. 남자가 한 40% 정도는 이 문화적 체험을 즐겨 한대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건 아닌데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야, 피아노 배워. 창의 하려면 이거 학습, 이거 가서 이거 봐야 돼. 너 체험마을 보여줄게. 그리고 뭐 요즘은 너무나 쉽게 탁 누르면 바로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문화판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문화라는 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근데 벌써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웬 저한테 배운 여자애가 문화 마케팅 지겨워! 막 그러는 거야. 이제 질렸어! 막 그러는 거야. 이제 끝이야! 문화 마케팅. 야, 시작도 안 했다. 그게 저런 현상이에요. 제가 제일계획에 있어 봐서 아는데 TVCF를 이제 콘티를 찍어가지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광고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담당하는 사람은 수십 번을 봐요. 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또 광고주의 담당들도 자기네 보고 또 수정한 거 보고 막 이래서 한 달 지나가면 저거 이제 대부분 보지 않았을까? 소비자가? 착각에 빠져요. 바보 같지만. 이제 징그러워. 질렸어.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직 소비자 한 명도 안 봤는데? 이런 착각들을 우리 부지불식간에 엄청나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 후배가 거기에 빠져든 거야. 지 혼자 그냥 신났어. 지금 문화 마케팅 얘기하면 제가 기업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99%예요. 몰라서든지 관심 없어서든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든지. 근데 제가 여러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문화 마케팅을 제가 파고들 때 이게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베이스일까요? 그랬더니 베이스죠. 저거는. 근데 사람들이 트렌드로 봐요. 이걸 전달체로 봐야 그걸 트렌드로 안 볼 텐데. 그다음에 유머. 우리 뭐 많이 인용되는 거 있잖아. 또 뭐 서스웨스트 항공이라든지 뭐 옛날에 그 폭스바겐이 이제 독일어로 국민차란 뜻이잖아요. 근데 폭스바겐 하니까 있어 보이지만 사실 국민카드죠. 국민차죠, 국민차. 영국의 브리지스톤이 한국의 흑석동인 것처럼. 네. 그 폭스바겐이 그 조그만 차를 미국 애들 큰 차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들어갈 때 2차 대전 때 쓰던 국민차를
적대국인 미국에 가서 파는데 유머로 판 거예요, 유머로. 그 작은 폭스바겐을 뒤집고 뭐 별 재미난 카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딱정벌레 외형만으로 이렇게 팔을 수 있었을까요? 이 전달체 힘은 대단하다는 거죠. 켈빈 클라인. 청바지가 뭐 이렇게 섹시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10대 애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우리 청바지 입으면 섹시해. 이런 느낌 계속 주잖아요. 이런 전달체 잘 찾아내는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뭐 사악함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익은 금전적 이익을 갖고 하는 거죠. 통큰 치킨 같은 것들. 뭐 양판점. 그러니까 이 욕구의 단계설에서 제일 핫질에 있는. 그렇지만 이것도 전달체예요. 이거보다 더 저것도 있어요. 협박. 너 이거 안 사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것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딱 저거예요. 카드사나 이런 데서 전화 딱 자기 친구한테 걸어가지고 야, 너 이거 가입 안 해주면 나 잘린대. 그럼 들어야죠. 이게 전달체예요. 가장 핫질해. 한 번은 저거를 여러분이 그 기업에서만 쓰는 전달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라는 브랜드를 나는 어떻게 타자한테 전달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모도 여러 미모가 있죠. 청순미, 섹시미.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적어놨지만 전달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자기만의 전달체를 몇 개를 찾아내고 그걸 적절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욕망 코드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지금 경기 불황 같은 때 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욕망을 움직이는 하나의 그 중요한 수단으로 이미지 조작에서도 상질에 속하는 얼력이라는 거. 얼력이란 말은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표현하신 건데 제가 그걸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라이프 플래너 있잖아요. 삼성생명에. 그게 그 전 명칭이 뭐였죠? 보험 아줌마. 근데 보험 아줌마를 라이프 플래너, 생활설계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대 졸업생들이 막 몰려요. 뭐 있는 줄 알고. 근데 실제로 이름을 라이프 플래너라고 했더니 라이프 플래닝을 하려고 그래요. 이름이 바뀌면서 업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골드미스. 옛날에는 노처녀. 너 빨리 시집 안 가 이건데 너 어디 가서 요즘 뭐 먹고 사니?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뭐 헬스? 요가? 가서 돈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강남의 골드미스 때문에 아주 정말 땡 잡았어요. 이게 어떤 기업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게 언어의 힘이에요. 반면 미씨란 말 아시죠? 미씨가 있기 전에는 미스와 미세스밖에 없었잖아요. 결혼하면 무조건 미세스예요. 근데 지금도 있는데 신촌에 그 그레이스 백화점이 오픈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신문에 미씨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족보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스 같은 미세스잖아요. 한국 사람 같은 거 섞어찌개 정말 잘 만드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미씨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헤라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 어디 가야 되는데 그걸 딱 찔러준 거예요. 그레이스 백화점이. 그래서 대박 났거든요, 그때. 그다음에 제가 그 전통예술, 그 문화관광부의 전통예술단에서 하는 그 아리랑 세계화 브랜드 추진위원 잠깐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요, 문광부는. 근데 아리랑을 전 세계에 마치 그 로렐라이 노래처럼 퍼뜨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두 가지 제안이 올라갔어요. 하나는 김연아가 그 연기할 때 그 음악을 아리랑으로 하자. 김연아를 꼬시자. 그래서 작년에 김연아가 했잖아요. 쓰나미 때문에 연기되긴 했었지만. 또 하나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전 세계 1등 공항이라는데 1년에 수천만 명이 드나들고 그냥 인천공항을 아리랑공항이라고 하면 인천공항이 절대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인천 아리랑공원이라고 하자. 공항. 네,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게 이름의 힘이에요. 우리 맨날 무슨 인천공항 뭐 맨날 이러는데 세종로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보험 아줌마랑 비슷한 연약을 가진 아줌마가 또 있잖아요. 요크루트 아줌마. 뭐라고 이름을 붙여드리면 좋을까요? 요크루트 아줌마의 업의 정체성이 뭐죠? 이미지가? 제가 두 개를 지었어요. 네? 헬스 플래너. 그 강남에 있는 헬스케어, 헬스 저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남의 영역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정한 거는 모닝 케어리스트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 야쿠르트가 반발할 것 같아서 아니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놨는데 왜 느닷없이 영어야. 그래서 또 만든 말이 있어요. 아여사라고.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멋있잖아요. 네. 이런 말들을 가지면 굳이 마케팅비 많이 안 들여도 알려지고 스토리로 전파가 되고 그리고 기업은 돈을 덜 들일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스스로 업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스스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런 돈 안 드는 것들을 너무 안 해요. 제가 코카콜라의 그 회사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회의실이 여기 코카콜라 다니시는 분 없죠? 아니 뜻밖이었어요. 그 전체 칼라는 완전히 그 코카콜라의 이 칼라를 갖고 다 CI를 했는데 회의실이 백제실, 신라실, 고구려실 이래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카콜라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에서. 근데 저희 회사는 가면 뭔지 아세요? 회의실이 타임실, 더원실, 에세실 이렇습니다. 한국 담배 시장 알아요? 이 강의 수용도가 제일 높아. 중국 사람 맞아요? 맞아요? 조선족이라면 원력에서 실패한 거예요. 중국 동포 내지는 중국 교포가 맞습니다. 네. 그거는 중국 사람이 부르는 거를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강남 좌파 뭐 참신하잖아요. 강남 하면은 뭐 노블리스 뭐죠? 노블리스 무슨 오블리제가 아니고 돈블리스 땅블리제잖아요. 굉장히 돈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좌파는 옛날에는 뭐 급진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좌파 딱 들어가면 개념 있는 인간적인 아름다운 뭐 이런 걸로 통하잖아요. 예? 박원순 오빠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두 개가 딱 합쳐지니까 굉장히 있어 보여요. 저는 체 게바라가 나이키 신은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지금 족보 없는 외국에서 뭐 맨날 리무진 뭐 소셜리스트니 맨날 이런 건데 뭔가 아직 정체성을 못 찾아가는 애매한 이런 언어들을 찾는 거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제가 만든 언어들 한두 가지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건 꼭 구문과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트렌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저 언어 갖고 장난치는 거. 근데 정말 그 폭발한 것도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그 욕망의 코드 잠깐 얘기한 거고요. 이제 심력 코드인데 저는 여기서는 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저 심력은 뭐 하트 파워라고 할 수 있고 뭐 오센틱 파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포스라는 기업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미국에 이제 신발을 온라인으로 파는 기업인데 여긴 재미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 아마존한테 팔렸죠. 2천억인가 얼마에 팔렸는데 굉장히 고가로 팔린 거지만 여전히 그 중국계 미국인이 경영을 하는. 근데 저기는 온라인 판매회사인데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질 않고 전화로 받는답니다. 주문을. 근데 그 중에 최우수 사원으로 포상을 받은 직원이 한 고객하고 8시간 전화를 한. 한국에서는 잘릴 사람이 거기서는 최우수 사원으로 포상을 받은.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밤 12시에 고객이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신발 가게 어딨어요가 아니고 피자집 어딨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걸 또 성실하게 찾아가지고 지금 고객님이 계신 지역에서 여기 요 군데가 지금 피자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주는. 이러니까 미쿡에서 안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거기에 직원이 쓴 이 글을 봤더니 저는 아침만 되면 회사 가고 싶어서 막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자기 전화로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아침에 그냥 빨리 회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 기업의 전설이죠, 전설. 근데 이 순고객 추천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제포스가 미국에서 톱 첫 번째라는 첫 번째. 미국이 괜히 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이거는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정사와 여사도 굉장히 재밌는데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영업할 때 쓰는 건데 제가 제일교육 다닐 때 굉장히 잘 나가던 전무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룹 실세 30명을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거야. 이분은 뭐 그분들 경조사 챙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말에는 보통 골프 3번 이렇게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전문이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지. 다른 게 있지. 뭔데요? 그랬더니 야 생각해봐. 그 사람들 다 50대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골프채 선물하고 골프 여행 가지고 뭐 갈비짝 보내고 다 쓸모없는 짓이다. 야동을 보내주면 돼. 그 나이에 어디서 자기가 야동을 찾아서 보겠어요. 찾을 줄도 모르고. 그 이율 사장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골프 치러 갔는데 내기할 돈이 없는 거야. 골프 치러 갔으면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돈 내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아니 왜 없으세요 그랬더니 저 자판기 있잖아요. 그거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나 돈 뺄 줄을 몰라. 이래요. 돈 뺄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야동을 찾겠어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야동을 보내주는 거야. 정말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일반 고급 쪽에서 이제 비아그라를 주죠.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 게 우리 전무님이 어떻게 자기 체면에 야동을 또 찾아요. 못 찾지. 그러니까 그 야동을 보내주는 10명의 패널이 있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가 바로 친위 사단이에요. 이렇게. 야동을 보내주는 애들이.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거 마케팅 교과서는 안 나와요. 진짜로. 네? 이것도 모르고 맨날 마케팅 교과서 배워가지고 가서 기사의 마케팅 효과를 높여주려면 뭐 전달책 어쩌고 해봤자 비아그라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야동 이런 거예요. 미래 부분은 좀 어려워서. 근데 제가 하나만 한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우마이르 하크라는 사람이 매경에 나와가지고 그 길게 했던 인터뷰 내용이나 이게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저거는 좀 길기 때문에 그 검색창에다가 우마이르 하크 딱 치면은 자본주의의 신초석 5가지라고 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기존 자본주의의 5가지 초석과 이걸 비교해 가면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세설 대신에 가치 사이클, 포지셔닝 대신에 가치 대화, 그 다음에 경쟁 전략 대신에 철학, 그 다음에 불완전한 시장 대신에 시장의 완성, 그 다음에 기업을 위한 차별화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차별화. 이 5가지를 신자본주의 5대 초석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하고 요 사례들은 한번 우마이르 하크 치면 다 나오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얼리티란 말을 무지하게 많이 쓰잖아요. 뭐가 있죠? 리얼리티 들어가는 말이? 리얼리티 쇼. 아, 이게 뭔가 이 어구가 이게 대꾸가 안 맞는데 이게 마더 리얼리티가 딱 나왔으면 앞에 리얼리티 앞에 뭐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 뭐가 있어요? 버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요즘 뭐죠? VR? 아니 AR? 증강현실. 예.
또 있죠. 하이퍼 리얼리티. 매트릭스 같이 현실과 어떤 가상의 세계가 구분할 수 없는, 오히려 가상의 세계가 더 현실인 것 같은 이런 식의 리얼리티들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현혹을 시키고 있어요. 실제 일본에서 3미터 인간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예전에 지하철 타면 예전엔 그래도 저기 예쁜 언니 없나? 아니 언니가 아니지 참 남자 얘기지. 뭐 멋있는 뭐 없나? 뭐 이렇게 보고 요즘 패션이 어떻지 운동은 어떻지 막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가자마자 탁 요거 3미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3미터 바깥이. 그게 현실이에요. 자기의 현실이야. 3미터 아니. 지금 뭐 저는 지하철 가끔 타보지만 타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포커스 보는 사람도 없고 전부 요거만 봐. 꽂고. 이러면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권성현 대표님은 이 독서 MBA를 운영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전부 책들을 안 볼 거기 때문에. 이제는 책을 볼 능력까지도 퇴화시켜버리는 그런 리얼리티인데 이런 정말 현실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리얼리티 대신 마더 리얼리티가 미래에는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을 거다. 아날로그 뒤에 모바일이 오는 것 같지만 아니 디지털이 오는 것 같지만 디지털 뒤에 또 오는 거는 아날로그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찬진 대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아날로그를 지향한다. 자기한테 친숙한 것. 우리가 왜 글로 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로봇의 배에서 나오지 않고 엄마의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엄마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마더 리얼리티가 미래의 하나의 코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안으로 이제 어머니 박물관을 만들자. 한국에. 우리는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을 못 만들어도 어머니 박물관은 만들 수 있다. 어머니는 예술보다 위대하다. 이거거든요. 저건 사업기예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왕따, 그 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정화제로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어머니의 정화력으로 세상을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여성가족부는 뭐 하지 맙시다. 맨날 그 남자들이 전부 치안으로 보이는지 맨날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차라리 포지티브 전략으로 이 여성 어머니의 정화력을 갖고 한번 어머니 박물관 같은 거 만들고 어머니 채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의 소리를 이렇게 계속 들려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오신 분 있나요? 없나요? 청와대는요? 없나요? 저는 이런 게 사실은 창조적인 한국에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미래를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낮은 숫자는 사실 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경력사원을 뽑으려고 이제 한 5명을 이제 추려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면접을 할 때 당신이 미래에 생각하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냐를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콘텐츠? 스마트? 전부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결국 떨어졌지만 낮은 숫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찌릿하고 종기가 오는 것처럼 너무 멋있는 얘기였어요. 낮은 숫자. 저는 페이스북의 정신도 낮은 숫자를 지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슈마허 같은 사람이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성장 지향, 규모 중심, 속도 지향 이런 시대에다가 경종을 울리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낮은 거로 임하는 그거를 밝혔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슬로우, 미니멀, 절제, 소프트, 배려 이런 낮은 숫자, 낮은 것들이 아마 미래의 키워드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미래의 코드 안에 이제 잡아놨고요. 그 미래 부분 얘기를 이어가면요. 이제 저 넛지 효과라는 넛지 전략이라는 책도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두꺼워서 제가 한 80페이지보다 말아버렸는데요. 뭐 읽어보니까 뭐 사례가 그 치알디니의 그 설득의 심리학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두꺼운 책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책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 책 많이 끝까지 볼 필요 없다는 거.
80페이지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목차 봐서 모르는 용어 나오면 그 페이지만 딱 보고요. 책 쓰는 기술 때문에 하고 출판사들이 이제 또 나름 일정 볼륨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책도 그런 책이야. 넛지 책도 제가 보기엔 한 30페이지 보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넛지란 말은 뭐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이제 옆구리로 이제 툭 찌르면서 알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자기 얘기를 하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전달체에서 그 전하는 방식, 넛지로 전달해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왜 미래 코드에 잡아냈냐 하면은, 결국 점점 이제 세상이 변해갈수록 하나는 이제 스마트화 돼가는 게 하나의 큰 현상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런 식으로 은밀한 얘기들이 오가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열릴 것 같다.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뭐 나는 꼼수다 이런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꼼수야 씨발 뭐 이러는 얘기들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더 어필하는 게 이제 먹힐 것 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다른 이건 리차드 오글이라는 사람이 쓴 스마트 월드에 나오는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두 챕터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서로 다른 아이디어 공간하고 계속 결합을 시켜라. 근데 뭐 융합이나 이런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사례들에 대한 아주 그 치밀한 연구나 그걸 캐나가는 것들이 재밌어서 이제 볼만한 책인데 피카소 얘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아비뇽의 처녀들이 나왔나. 그 입체파라는 게 뭐 그래서 파리의 그 루브르 박물관 옆에 있는 조그만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는 보통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허접한 것들을 넣어두는 창고 겸 박물관인데 이제 피카소가 무명의 시절에 여기를 자주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창고에. 거기 갔다가 우연히 이제 아프리카 가면을 보고 거기서 어떤 그 멋있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 입체파를 느낀 게 아니고 이 악마를 피해 나가는 악마의 저주를 피해 나가는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용어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책에 보면 있어요, 참. 예. 근데 제가 막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하면서 결국은 그게 발전한 게 이제 입체파고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왜 사람은 평면으로만 봐야 되냐? 다른 각도로도 얼마나 존재가 있는데 한 거고 좀 뭐 황소머리라는 건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 2개를 가지고 근데 아마 저거 제가 갖고서 어디다 걸었으면 절대 저거 작품이라고 안 할 거예요. 예, 피카소가 했으니까 작품이라고 하지. 근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예술이란 뭐 같아요? 뭐 어떤 거는 예술이라고 뭐 어떤 건 예술이 아니라고 그러냐? 예?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건 컬처파에 나온 사례인데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그건 어차피 더 좋은 지식을 익히라고 하는 걸 테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한 작가는 그 작품을 팔았는데 그 작품이 통조림 만한 사이즈에 들어간 건데 그 무게에 해당하는 금값만큼 팔렸대거든요. 값어치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게 자기 똥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어떤 작가는 자기 피를 계속 빼가지고 그 피로다가 이제 사람의 두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았죠. 냉동을 해가지고. 또 어떤 실험예술 하는 데 가보면 돼지우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예술가가 그 안에 똥구덩이 위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란 무엇이냐. 요즘 뭐 개념예술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자기가 그리지도 않아요. 전화로다 야 이런 개념이 알았지? 그러면 그 쟁이가 그걸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예술이냐?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거 하면 근데 사람들이 예술 아니라 그러거든요. 마르셀 지상이 프랑스에서 그 변기 갖다 놓고서 샘물이라 그랬을 때 그거 거기서는 인정 못 받았어요. 미국에서 인정받았지.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서 예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
더 많이 무너지고 있죠. 뭐 이론이 뭐고 정치가 뭐냐, 좋은 게 뭐냐, 착한 게 뭐냐, 아빠는 뭐냐, 엄마는 뭐냐, A는 뭐냐, 모든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도대체 선배 세대는 뭐고 우리는 뭐냐, 뭐 전부 부정과 부정. 근데 이럴 때 뭐라도 하나 가치를 찾아가질 못하면, 근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나와요. 뭐냐면 신미성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대상이 예술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느닷없이 이거 기가 막힌 추상화 아니야?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현재는 예술에 대한 정의에서 그까지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정말 살아가면서 점점 필요한 거는 이 다른 아이디어 공간하고 결합하는 건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네 번째 책의 그 가제가 창중론이에요. 크리에이티브와 비즈니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병훈이라는 사람은, 이병훈이란 PD는 누구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선시대의 중위인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갖고서 작품으로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거든요. KTNG가 또 하나 자회사가 있잖아요. 인삼공사, 정관장. 이게 이제 홍콩이나 이런 중국 시장에서 박살이 날 때 한국에서 갑자기 내수가 폭발을 했어요. 그게 다 이병훈 씨가 만든 상도, 거기서 나온 그 홍삼의 효능.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갑자기 홍삼 바람이 일면서 그 특수를 KTNG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4천억 가던 매출이 작년에 1조 2천억입니다. 예,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쓰려고 하는 책이 거의 다 써놨고 창중론이고, 또 하나는 386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라는 약간 수필형 뭐 이런 거 하나 쓰고 있고, 여섯 번째 쓰려고 하는 게 접목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손정희 씨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제품, 전혀 관계없는 제품 두 개를 딱 들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지? 이런 매일 아침 그 훈련을 한대요. 그거 10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 그 창중론에서 하고 있는데, 심심하면 저 아들하고 맨날 공부해 이 새끼야, 아니면 게임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너 TV는 뭐와 만나서 된 건지 아니? 이런 걸 물어보는. 너 전화는 뭐가 만나서 된 건지 아니? 응? 너는 엄마와 아빠가 물론 만나서 됐지만, 이걸 집안에 있는 수십 가지를 그 물어보면 그게 창의력 학습이에요. 그걸 실제 해보는 게 뭐냐? 요리가 어마어마한 창의력 학습입니다. 생물, 식물, 동물 이런 오만 공부도 해야 되고, 그거를 믹스했을 때 컬러는 어떻게 나오고 맛은 어떻게 나오고, 그거에 그 먹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고, 접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식탁 분위기, 음악, 조명,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종합예술이죠. 어마어마한 돈 안 드는. 근데 우리는 창의 학습한다고 맨날 엉뚱한 데 집어넣고, 자기 와이프는 창의랑은 관계없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와이프가 자기 아들한테 요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창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괜히 돈 써가면서 하려고 해요. 난 이런 얘기를 헤라 마케팅에서 하고 싶었었어요. 돈 쓰지 마라. 또 하나가 이제 유사한 거예요. 이렇게 통찰이라는 것이 앞으로 중요해진다. 이제는 학습, 책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데서 주는 지식은 제한적인 거고 계속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 훈련을 해라. 예를 들면 퍼포먼스를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퍼포먼스 하면은 이제 제가 퍼포먼스 예술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즘 플래시몹이라는 게 일종의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홍대 앞에 그 국제실험예술제를 매년 가서 보는데, 한 번은 재미난 걸 봤어요. 횡단보도가 45초 보통 45초간 파란불이 켜지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인잔을 딱 꺼내 들더니 양쪽에서 와가지고 와인잔을 서로 딱 하면서 한 10초간 포즈 취하고 사진 찍고 싹 가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예요.
지금 내가 이걸 보다가 야 이건 퍼포먼스 예술인데 이 45초간 이거를 기업 마케팅하고 연결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게 이제 그 컬처 파워에 있지만 우리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 매장에 보통 자동차 매장이 사거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넓은데. 그럼 거기 이제 그 거기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월요일 날 나와갖고 쫙 빼입고 하얀 손수건 아니 하얀 장갑 딱 끼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딱 걸고 삼성자동차 뭐 이러잖아요. 이거 하고 그 횡단보도 그 퍼포먼스를 연결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일례로 그 횡단보도에 있는데 5명의 남자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명의 여자가 그거를 깡충깡충 뛰어넘어. 네? 그러면 보통 막히니까 차들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들이 뭐야? 딱 하는데 그 여자가 섹시하게 약간 좀 섹시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 뛰어넘으면 5명의 남자가 일어서면서 플래카드를 딱 펼치는 거야. 우리는 5번 기술의 벽을 넘었습니다. 삼성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야 하고서 막 찍어 가잖아요. 그러면 팍 퍼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츄에이션은 여의도 방송가가 많은데 횡단보도 탁 있고 양쪽에서 여성과 남성이 쫙 와서 아까 한 것처럼 와인잔 서로 쫙 하면서 우아하게 인사하고 싹 돌아가요. 플래카드 쫙 펼쳐지죠. 당신의 노후도 이렇게 우아하게 지켜집니다. 삼성생명. 뭐 이런 퍼포먼스하고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재밌겠다. 요즘은 하나만 터지면 삽시간에 착 퍼지니까. 실험 예술은 우리랑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한번 연결시키면 이미 외국에서는 그걸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실험 예술은 기업하고 관계없어 하면서 맨날 그 비싼 예술가들한테만 돈을 투자하는데 비싼 예술가들 투자해봤자 가는 사람 뻔하거든요. 별로 효과가 없대요. 네, 포옹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포옹에서 왜 포옹을 할 때 사람들은 지갑을 열까? 왜 윤사마한테 일본의 40대 아줌마들이 지갑을 열까? 포옹이 단순히 정을 나누는 거가 아니라 이 포옹이라는 데서도 마케팅의 팁을 찾아라. 아까 제가 제포스 사례 들었는데 전화로 육성으로 다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이 포옹의 힘. 그 제 책엔 포옹의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포옹을 해줘라. 우리 너무 건성으로 하잖아요. 고객한테 가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너무 친절한데 이거 포옹이 아니에요. 너는 내 돈지갑이야. 나는 너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네 지갑한테 절하는 거야 하는 티가 너무나 절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고. SQ 경영 얘기는 이제 공간 지수 활용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전달체 중에 공간이란 전달체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홍대 앞에 크리에이티브 아이바라는 술집을 하나 열었어요. 아까 그 모임 사람들하고 10명이 돈 조금씩 내가지고 그 바를 열어서 거기서 남는 수익금은 실험예술하는 그 예술감독한테 넘어갑니다. 뭐 돈 조금 갖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컨셉이 뭐냐면 마케터와 예술이 만나는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멘토룸이 있거든요. 매일 멘토를 불러요. 예술이든 마케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이 신청을 해갖고 와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같이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모든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한 낮은 숫자, 이런 SQ, 퍼포먼스, 포옹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뭐 예술을 위한다고 맨날 문광부에서 무슨 크라우드 펀딩하고 백날 백쇼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다 필요 없고요. 뜻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갖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나도 손해보지 않게 나는 거기 가면 술이 10%가 할인이 되며
내가 준 돈의 연리 5%는 받습니다. 단 내가 낸 돈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날아가도 제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 10명이 해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4천만 명 중에 성인 인구 2,500만 명이 뜻을 모으면 정부에서 문화 지원하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데 가서 돈 쓰는 것만 살짝 돌려놓으면, 그 다음에 기업의 효과도 알 수 없는 데다가 삼성이 2천억씩 1년에 광고하고 그 중에서 10%만 빼도 광고비가 1년에 우리나라가 7조 원이에요. 7조 원. 근데 그 중에 10% 사실 그러잖아요. 광고계 속담이. 그 중에 50%는 도대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 이거거든요. 그럼 3조 5천억인데 다 필요 없고 7천억만 빼서 우리나라 문화계로 돌려버리면 확 돌아가죠. 그 중에 1,000억은 한국을 빛낼 10대 문화계 스타들을 집중 육성하는 거예요. 이상봉 씨가 통탄을 하는 게, 아니 자기가 물론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같은 사람을 좀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10명만 패션 디자이너를 밀어주면 1명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매개 살릴 사람이 나올 텐데 그걸 안 해준다. 아르마니 하나가 이탈리아를 전 세계에 얼마나 유명한 나라를 만들었고 아르마니 키드를 얼마나 만들었으며 그 키드들이 만들어낸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가치를 따져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잘 나가면 키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야, 이상봉 요즘 잘 나간다며? 아, 걔 싸가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러고. 이런 문화야. 이러니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으니 말이에요. 문화의 힘으로 다 정화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데 풀무원의 정신으로 정화하고. 풀무원은 훌륭한 기업이죠. 그다음에 이야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그 행위소 모델이라는 거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책에서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소비자는 예전처럼 단순히 객체로 있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이제 동화 이야기 그 구조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동화는 딱 6개의 행위자가 있어요. 설화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주체 옆에는 옹호자와 방해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 옆에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그걸 신데렐라 얘기로 딱 돌려보면 신데렐라 얘기에서 주체는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는 누구를 갖고 싶어 하죠? 대상? 왕자. 신데렐라의 반대자는 누구예요? 언니들, 계모. 옹호자는 바비디부 뭐 있잖아요. 요정. 그 다음에 그 발신자는 뭐냐면 이 주체한테 대상을 얻으라고 정보를 주는 사람이 발신자예요. 야, 지금 왕자가 무도회를 열어서 왕비를 구하고 있대 라고 알려주는 사람은 요정이 아니고 데모입니다. 데모가 착하고 불쌍한 신데렐라한테 거기 나가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체는 결국 대상을 얻고 수신자가 돼요. 최종적으로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거든요. 행위자 모델이라는 게. 쉽죠? 그 얘기를 우리 춘향전, 콩쥐팥쥐 다 갖다 대면 다 맞습니다. 설화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사고 구조가. 근데 여기서 이 구조를 우리 소비와 이 생산의 모델에 돌려보면 이제까지 소비자는 그럼 그 6개의 행위자 모델 중에 누구였냐, 이거. 예? 기업의 주체가 되면은 소비자는 봉이었잖아요. 옹호자예요. 기업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상은 뭐예요? 지갑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마지막 수혜는 뭐냐면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발신자는 누군지 아세요? 마케터예요. 트렌드 리더들이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라고 기업에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순이 오빠예요. 또는 언론, 부정적 언론. 깨어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까지의 구조였어요. 근데 소비자가 깨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옹호자가 아니에요. 우리 트랜스포머 많이 봤지만 변신이 시작되고 있는 변신이. 소비자는 이제 옹호자가 아니라 문화 마케팅에서는 발신자가 됩니다. 기업한테 당신네들이 문화를 옹호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주겠어.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통큰 치킨처럼 최악의 사태에서는 반대자가 됩니다. 프랜차이즈 너네 이따위로 하면은 우리 롯데 거 사 먹겠어. 이 구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가 6개 행위술 모델 중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어려워. 소비자가 어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 옹호자였다가 내일은 엄청난 반대자로 변하는 게 소비자예요. 이 구조를 모르면 영원히 소비자를 봉으로 하는데 그럴 때 소비자는 떠난다는 거죠. 말없이. 기업한테 가장 처절한 보복은 뭐냐면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말없이. 소비자가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 청개구리 그 실험 있잖아요. 물을 서서히 끓이면 그 안에 있는 개구리는 도망을 안 가요. 그러다가 개구리 죽이 되죠. 근데 갑자기 확 뜨겁게 하면은 튀어나가거든요. 이거예요. 왜 일본의 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져가냐. 왜 도요다가 그 굴욕을 겪어야 하냐. 모르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한국 기업도 곧 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까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에서 먼저 터진 거예요. 안철수 오빠가.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게 크게 다른 판이 아니에요, 이게. 설화, 마케팅, 정치, 뭐 생활, 가정, 연애 다 같이 통한다고 보고 이야기 모델에서 이제 그 하나의 그 힌트를 얻으라는 게 이제 행위수 모델이고 이게 이야기 구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기업과 이야기가 없는 기업에 대한 얘기. 그걸 엄마와 반찬이라고 제가 비유를 한 건데 세상엔 4종류의 엄마가 있다. 우리 매트리스 짤 때 많이 하잖아요. 엄마와 반찬 갖고 하면은. 좋은 엄마인데 반찬 솜씨가 후져. 좋은 엄마인데 반찬도 잘 만들어. 나쁜 엄마인데 반찬은 잘 만들어. 나쁜 엄마인데 반찬도 못 만들어. 예. 이럴 경우 이거를 기업으로 바꿔봐봐라. 나쁜 엄마인데 반찬도 못 만들면 이거는 퇴출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경우가 골 때리는 거예요. 좋은 엄마인데 반찬을 못 만들어. 근데 나쁜 엄마인데 반찬은 잘 만들어. 우리 그런 기업의 어딘가를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예? 농심 어딜까요? 예. 꼼꼼할 때 당하잖아요, 결국. 제가 거기 지금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게으른 거죠. 아주 독선에 빠져 있고 그 전제적인 그 기업 경영 구조부터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우리 보통의 기업들은 이런 핑계를 대요. R&D가 기술이 후져서 제품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학에 있다면 우리 기획자가 후져요. 우리 돈이 없어서 연극 배우를 좋은 애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괜찮은데 엄마가 반찬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왜 반찬을 못 만들어? 니네 아빠한테 물어봐라. 돈 좀 더 벌어오라래. 뭐 이거밖에 더 해요. 나 시간 없거든? 뭐 이런 거잖아요. 어? 예로부터 기름진 음식은 사람을 버린다고 했다. 그러니 먹어라. 뭐 이런 좋은 엄마는 이런 얘기로다가 말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구나. 이런 데서 우리 역사적 우인들이 커왔잖아요. 따뜻한 자리와 기름진 음식은 나를 나태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시대도 그거 믿으면서 다 커왔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다 컸어요. 근데 요즘은 맛있는 거 해주고도 더 맛있는 거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런 엄마들이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 왕따하고 학교 폭력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좀 오버했네. 가끔 흥분해가지고 요즘 사회 문제를 보면 제가 가끔 흥분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엄마 반찬이라는 게 삼성과 애플을 딱 보면 아까 제가 말한 4개의 매트리스 보면 딱 나와요. 삼성이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애플에는 스티브 잡스라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그 좋은 엄마가 좋은 얘기를 만든 거예요. 자기네 제품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 기업에 R&D 못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히트시킨 사례 절대 우수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대나무 수술 한번 해볼까? 이건 기술도 아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전부 기술만 탓을 해. 이 엄마 반찬은 그런 거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이 누구 탓할 그럴 필요 없고 정 안 되면 얘기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를 만들어서 비빔밥 허접하게 만들어놨고 뭐 했으면 이게 몬드리안 비빔밥이거든. 예? 너 이거 먹으면 예술가가 될걸? 뭐 이런 거라도 계속 엄마가 해주면 약간 몬드리안이 된다니까 진짜로. 중국에 요즘 유명한 화가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장샤오강, 류진러 뭐 등등. 예. 진짜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영자는 스토리 경영만 잘하면 모든 마케팅 책은 다 덮어도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스토리란 부분은 각 부분에 파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데 전부 아까 제가 원력을 개무시하듯이 한국 사람들이 요즘처럼 페이스북에 정말 뭐 글자 못 쓰고 오타에다가 말 짧게 쓰고 이런 데서 원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네끼리 막 말 만들어요, 이렇게. 그냥도 아니고 갱 이렇게 가면서는 이게 원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가장 경제적인 그 소통만 생각하는 거지 이건 전달체가 아니에요. 예? 안에 콘텐츠만 넣으려고 하는 거지. 알지? 알기 뭐하러? 무슨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와이프 맨날 문자로 저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안 보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문자 보내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라. 내가 받았는지. 혼자서 맨날 메시지 던져요. 그래서 봤지? 절대 안 봤거든? 바빠 죽겠는데 언제 봐요, 그거를. 네. 봐도 오해도 해요. 어? 전부 착각들 하는 거야. 자기는 커뮤니케이션 잘한다고. 이명박도 그럴 거야. 내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잘하는지 알지? 어? 내가 산에까지 올라가서 다 내려다보면서 다 민심을 읽었어.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제가 직접 임태희한테 들었어요. 임태희는 자기가 이명박이 굉장히 유식하며 예? 정말 말 그대로 그 옆에 가면 아무도 말할 사람 없대요. 노무현도 그랬고. 두 군데 다 들어봤는데 둘 다 우리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쫙 했다가 쫙 하면 똑같은 형상인 거. 누가 좌우에 있고 누가 위에 있느냐 차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불통. 자기가 말 잘 잘하고 제일 많이 알고 그러니까 누구도 들이대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검사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했고요. 이명박은 명박산성 그 위에 올라가서 얘기했고. 다 한다니까. 라디오에 맨날 얘기하고. 이거예요. 전부 착각들이에요. 자기가 소통을 잘한다고. 나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불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얘기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언제? 몰라. 무슨 얘긴데. 이거야. 그래서 이 스토리 쉐어. 이게 스토리를 한 게 아니라 스토리 쉐어를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일종의 스토리 쉐어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이미 브랜드 로열티는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말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한테 기억이 됐다면 이건 반쯤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S도 있고 마인드 쉐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스토리 쉐어라는 말들도 한번 좀 써볼 때가 됐다. 도대체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기업 얘기가 얼마나 나오니? 자기가 돈 쓰고 한 거 말고 조작한 거 말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회수 씨가 트위터에서 뭐 팔로워가 예를 들면 70만이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진 스토리 쉐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그 스토리 쉐어를 우리 브랜드 가치로 매기면요. 이회수는 한번 그 강의 부르면 저보다 25배 받는데요. 1시간에. 근데 이회수 강의비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럼?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과연 1,000만 원일까요? 그 사람이? 70만 팔로워에 트위터 점유율이 얼만데?
사실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줘도 시원찮을 판이죠. 그래서 스토리셔의 기업도 개인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운 게 나오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서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프렌드. 요거는 아쉽게도 마케팅으로 경영할 애는 없고요. 제가 쓰고 있는 창중론에 만든 건데, 저 프렌드는 두 가지 개념의 합성어예요. 프렌드와 브랜드. 친구가 되어주는 브랜드가 되라. 요즘은 친구 아닌 게 없어요. 특친, 패친. 옛날에는 제 애인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내 여친이에요. 남친이에요. 근데 진짜 들어가는 거하고 진짜 안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죠. 중국에서 와서. 그 심각한 좀 섹슈얼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 친구야. 지금 나는 가수다부터 해갖고 오디션 프로그램들 뜯는 거 보세요. 저는 이 프렌드에서는 세 가지가 삼정이 통한다고 하는데 뭐냐면 까먹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과정이 공유되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모르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창중론에 있어요. 다음에 나올 책에. 이게 뭐냐면 친구처럼 친구 간에 비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의 공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잖아요. 그게 나는 이게 친구 시대 어떤 프렌드의 현상을 대표하는 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친구의 시대. 친구의 시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로워서 그래요. 불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는 오가지만 마음은 오가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그냥 이걸로 연락에 얘기해도 되는데 꼭 저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제 홍대 앞에 가면 좀 황당한 꼴 많이 보는데 둘이 앉아 있는데 둘이서 스마트폰 딴짓하고 있어. 그리고 지네는 같이 우린 친구니까 하면서 옆에 앉아서 이거 해요. 이게 요즘이에요. 왜 같이 앉아 있니? 말도 안 하면서. 아니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런 시대 같아. 내가 볼 때는. 여기 복잡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렌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박원순 씨나 안철수 씨 또는 박경철 씨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게 콘서트 같은 걸 열어주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도 친구처럼 얘기해 주잖아요.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이게 상사가 얘기하는 이게 아니고 옆에 친구처럼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마음을 열어놓는 거죠. 근데 이명박은 내가 하는 걸 왜 모르지? 나는 컴불이야. 컴퓨터가 달린 불도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야. 애들이.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딱 2페이지 남았거든요. 이제 좀 꼰대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직원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그렇고 저한테 스스로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1년을 지나면 4가지 관점에서 스스로 뭐 했는지를 판단해라. 하나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두 번째는 회사를 위해서 뭐 했냐. 사회를 위해서 뭐 했냐. 그리고 이 3가지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냈냐.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당신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거나 나태한 삶을 살았거나 헛살은 것이다.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거야, 사람들이. 아니, 나를 위해서 하기도 힘들고 옛날에는 회사를 위해서만 하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하다가 회사 인간 소리 들었더니 야, 이제 개인의 삶도 중요해. 그러니까 가정도 챙겨. 그래서 그거 신경 썼더니 이제 뭐 사회까지 의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면 뭐야? 나만 위해서 일하면? 개인주의자죠.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회사만. 회사 인간이야,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만 위해서 일하면 뭐죠? 자선사업가야. 예? 이 3개가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야. 우리처럼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미래에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3가지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문화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유머를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김지훈이라는
영화 감독을 갖고서 우리 브랜드에 접목을 해서 매출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론칭을 부산영화제 가서 했어요. 그러면 그 활동은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안 빠져 있죠. 다 들어가 있죠. 그걸 하려면 대신 필요한 거는 이거를 거부하거나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영진을 설득해야 돼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야, 하필이면 왜 김지훈이냐? 어? 박찬욱이 하지. 그럼 박찬욱이 안 되는 이유 찾아서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스토리를 직접 콘티를 직접 그릴 수 있는 감독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지훈이고요. 박찬욱이는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고요. 김지훈이는 담배를 많이 피고 있거든요. 그때 이명세부터 박찬욱 5만 감독들 다 뒤져가지고 김지훈 감독 결국은 해서 이거 하려면 노력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있어요. 설득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 4개를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승진과는 상관없이. 예, 우리나라 유능하다고 승진시켜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유능한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왜 아까처럼 그런 4가지가 이제 필요하냐 하면 IMF 시대를 지나고 2만 달러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개인화돼 가고 있습니다. 개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으로 있으면서도 군중 속에 있고 싶어하는. 그래서 저는 공동체란 말 대신에 개동체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좀 뭐 앞에 개자가 들어왔으면 그렇긴 한데 인동체로 할까 그러다가 이게 또 인동초가 떠오를까 봐 일단 개동체로 했는데 이거는 영어로 굳이 하면은 인디비주얼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페르소나 커뮤니티입니다. 자기의 개성이 있으면서도 공동체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우리 인체에 보면 개개의 세포들은 다 살아서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지만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인간을 만드는 거죠. 이것처럼. 세콰이어 얘기는 아실 테고.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받은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원조를 하는 나라가 코리아래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영국에서 언론이 썼던 걸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대한민국은 불륜공화국이라 그랬어요. 이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386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라는 챕터에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크릿 코드. 폭탄주 코리아. 2번째, 조미료 사회. 성형 천국. 경제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이뤘지만 사상도 없고 문화도 없고 폭탄주 코리아고 빨리빨리 취하면 되는 거고 그 힘으로 아직 술 덜 깼을 때 일 연락에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빨리 죽고 조미료 소사이어티. 된장과 조미료 중에서 조미료가 더 우세하면 뭐가 돼요? 조미료 찌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조미료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진짜로. 그나마 이제 원순이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제동을 걸고 있고 또 뭐 착한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으면서 이제 반대 세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NT가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NT는 없었어요. 2 세력이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한 세력이 우세했지. 근데 지금은 2 세력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착한 경쟁력이라는 화두. 착한데 무능한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추구하는 게. 성장형 복지국가여야 돼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폭탄주 잘 섞잖아요. 우리 섞으면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지쳐버리니까 이런 개동체처럼 해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강하면서 아름다운 나라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